썼던 가사가 두 편이 있는데 하나가 선상탄. 선상탄 써놓고 제 블로그 가가지고 한 번만 읽어봐. 한 번만. 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가사는 아니지만 한 번은 읽어보세요. 최근에 한 직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한 2, 3년 사이에. 선상탄은 배선자, 윗상자, 한탄할 탄자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한탄을 한다. 뭐를? 이제 박일로 선생이 평생 동안 벼슬을 못 하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50이 넘어서, 그 무인들, 장군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문인들을 무인으로 이제 발령을 준 거예요. 급하게 그 전쟁을 수습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박일로 선생이 50이 넘어서 처음 벼슬을 받아서 함장으로, 이제 부산 동래 쪽에 함장으로 취임을 해서 배를 타고 봤더니 온통 난리야. 7년 동안 전쟁이 휩쓸어가지고 부산 쪽은 더 난리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쳐 들어왔던 이 외놈들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선상탄이에요. 선상탄. 그거 하고 다음에 여기 나오는 누황사 두 작품이 박일로 가사인데 이 박일로 가사가 국문학사적으로 정철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박일로 가사는 한자가 많아. 정철에 비해서. 정철도 한자가 적은 편은 아닌데 박일로 가사는 한자가 더 많아. 그래서 박일로 가사 중에 그나마도 누황사 중에서 그나마도 요 부분, 요게 전문이 아니에요. 발췌한 건데 그나마도 이 부분이 그래도 시험 문제에 그나마 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황 그러면 누추할 누자 항 거리 항자요. 그래서 누추한 거리 즉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리, 가난한 동네 이런 뜻이에요. 자, 공안이나 갑시나 시작. 그리고 나서 참 선상탄을 찍고 이제 저 전쟁을 좀 수습하고 또 다시 벼슬에서 금방 쫓겨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고향에 왔어. 고향에 와 보니까 고향 집도 다 작살이 난 거야 전쟁통에. 그리고 두 아우가 있었는데 그 시조도 있죠. 두 아우는 어디 가고 나만 올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 두 아우도 죽고 전쟁통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양반이잖아. 그래도 초가를 하나 짓고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예전에 데리고 살았던 머슴이 하나 있는데 이 머슴이 실은 박일로 선생보다 나이가 위에요. 60이 넘은 머슴이 그 당시에 60이 넘었다면 장수한 거지. 치매가 왔어. 그래도 머슴이 지가 주인 행세를 해. 박일로 선생을 보고 너 일로 와봐. 너 가서 너 농사 져야지. 농사 이렇게 짓는 거야? 이러고 앉았어. 근데 머슴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치매 걸린 머슴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기다가 뭐 농기구도 없고 가난하고 다음에 논밭도 뭐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쓴 작품이 이 누황사예요. 그러니까 공안이나 시작. 공안이나 갑시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넨 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를 옥지읍게 꾸어내고 간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런고 내일로 주마하고 큰언약 하야거든. 시략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워해라. 실이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헛먼덕 수기 쓰고 특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형용에 개즈칠 뿐이로다. 공한이나 갑시나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농사를 칠 수 있는 농기구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년 이 박일로 선생이 원래 가난한 사람이야. 양반 중에서도. 매년 옆집에 그나마도 쟁기가 있고 소가 있어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그래도 매년 빌려서 좀 농사를 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도 옆집 가가지고 소하고 쟁기를 좀 빌려서 농사를 좀 접어야 되겠다. 그러고 옆집에 저녁 늦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니야. 내 매년 미안하긴 한데 농사철이 되면 당신 소하고 이 저 쟁기를 좀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마침 내일 요 집에 사는 사람이 소를 좀 빌려달라고 나한테 꽁고기를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구워갖고 와서 술하고 권해서 그거 먹고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접했는데 그 사람 안 빌려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너도 이 정도 해갖고 와라 이제. 그냥은 못 줘. 그러니까 바로 전쟁 이후에 이제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아무도 못 믿어. 옆집도 못 믿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공한이나 값이나 공짜로나 값을 쳐주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내가 그걸 줄 수도 있는데 소를 이게 그 소 주인이 하는 말이 옆집 사람이. 그래서 공안이나 앞에 쌍따옴표를 넣으세요. 큰 따옴표를.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를 목붉은 수컷
콩을 수컷 콩을 옥지읍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구워갖고 와가지고 간익은 삼해주 귀한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겠는가? 내일로 주마하고 내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소를 빌려주마하고 큰 언약을 큰 약속을 했거든 실약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 미편 불편하니 지금은 미편이란 말 안 쓰고 불편이란 말 쓰죠. 편하지 않으니 사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 쌍따옴표 닫고 다시 쌍따옴표 여세요. 7위부터는 이제 시적 화자인 박일호 선생이 하는 말이야. 실이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헌먼덕을 먼덕은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방한용 하여튼 그 양반들이 좀 쓰던 헝겊으로 만든 모자가 있어. 그걸 먼덕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쓰는 거야. 헌먼덕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축 뒷굽 여기서 신발 보면 다 뒷굽이 있죠. 옛날 그 집신도 뒤쪽에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굽을 만들었어. 그래서 굽이 없는 축이 없는 굽이 없는 집신에 축이 없는 게 아니야. 하도 신어가지고 다 달아버렸어요. 집신 한 켤레도 제대로 새 거로 살 돈도 없어. 이 집 구석이 지금. 이제 집신에 설피 어설픈 모양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설피 이렇게 의태어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이 풍채 적은 풍채 생김새가 적어 내가 저 몸집이 적은 형용 생김새에 개까지 나보고 캉캉지죠. 개도 나를 개 무시를 당해서 개 무시 지금 소위 말해서 개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다음에 나달락입니다. 와실에 시작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라 북창을 비교한 자 세배를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안인의 하늘 도도나다 종조 추장하여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리나다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 모르나다 아까운 저 쇼비는 벽보님도 교활세고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해 관련만한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춘경도 거이거다 후리쳐 더더두자 와실 저 개구리가 살만한 집 또는 달팽이가 살만한 집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본인의 집이죠. 작은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잠이 안 와. 농사를 못 지면 1년을 굶어야 되니까. 북쪽으로 난 창을 비겨 앉아 기대고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정이 없는 대승 이게 후투티라고 하는 새래요. 이 후투티라는 새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참새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왜 참새같이 생겼는데 꼬리가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새 봤지요? 그게 후투티야. 꽤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무정한 정이 없게 들리는 후투티 대승은 후투티의 새소리가 오히려 내 한을 더 돋궈. 새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언짢아져. 종조 추장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한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 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는 즐겁게 부르는 농사꾼의 노랫소리들은 딴 사람들은 농사 진다고 막 노래를 부르면 농사를 쳐. 내 귀에는 흥이 없게 들려. 세상 인심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 벼꽃님은 쟁기에 달려있는 삽 같은 게 있어. 쟁기는 이렇게 4줄, 5줄 삽이 조그마한 게 달려있거든요. 그 삽의 날을 벼꽃님이라고 그래. 하여튼 쟁기야, 쟁기. 우리 집에 저 아까운 쟁기는, 이 쟁기 날도 참으로 좋게 지금 다 갈렸는데, 그래서 한 번만 밭을 파면은, 가시가 엉겨있는 묵은 오래된 밭도 쉽게 용익해 갈 수 있으련만 허당 반덕에 옛날에 우리 농기구를 주로 다 어떻게 보관을 했지요? 벽에다 걸쳐놨지요. 그래서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소만 빌릴 수 있다면 저 쟁기로 농사를 쉽게 질 수 있겠는데 소가 없으니까 쟁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은 소도 있었겠지요. 근데 전쟁통에 일본 놈이 잡아먹거나 하여튼 간에 이렇겠지요. 춘경 봄 농사도 거의거다 다 끝났다. 후리쳐 더뎌주자. 내팽겨치자. 이제는 포기하자.
강호한 시작. 강호한 꿈을 꾸온지도 오래려니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었더라. 천피 기욱 혼대 녹죽도 하도할시야.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버시대야. 님지 없은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널물이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토리 없을 쓴 다문인가 너기로다. 강호에서 자연에서 사는 한 가지 꿈을 꾼 지도 참 오래됐어. 구복이 위로하여 구, 입과 복, 배가 뭐가 돼서 위로하여 거리낌이 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호의 꿈을 잠시 접고 살았어. 자연과 함께 사는 꿈을. 그쵸? 아이,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죠? 천피기옥, 예, 저 냇가를 보건대, 천피기옥, 저 푸른 냇가를 보니 녹죽,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 군자들아, 교양이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만 빌려주시오. 노화, 갈대꽃이 깊은 곳에 명월청풍, 예, 명월청풍은 자연을 의미하죠. 벗이 되고 님제, 임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풍월 강산에서 내가 저절로 늙고 싶다. 이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무심한 백구야. 예, 무심한 백구는 시적 화제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무심, 걱정이 없다 또는 욕심이 없답니다.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한다고 걔네들이 오고 가고 하겠느냐. 지가 오고 싶은데 오고 가고 싶은데 간다. 나도 저 무심한 백구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다투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가까지가 어간이고 리을이 관형사형 전섬이고 이는 의존명사예요.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은 다문 인가 여기인가 자연인가 하노라. 무상한 시작.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만한 두세이령 반론을 다 무겨 더더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국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협으로 말렸으라. 내 빈천 스리녁여 손을 해다 물려가며 남의 무기 불리녁여 손을 치다 나오랴. 인간 언해일이 명밖에 삼교실이 비니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한 내 생에 이로우되 서론 뜻 없노외라. 단사 폐옴을 이도 좋기 너기로라. 평상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외라. 태평천하의 충유를 이를 삼아 화영제 신봉호에다 하리 뉘시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예,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마는, 예, 아무 공적도 없이, 아무 공도 없이, 아무 벼슬도 없이 살고 있는 이 못난 이 몸이 무슨 갸륵한 무슨 뜻이 있겠느냐? 뜻이나 무슨 취미가 있겠느냐? 두세 일항밖에 안 되는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포기해버려. 두세 일항밖에 안 되는 밭도 지금 소가 없으니까 농사를 못 져.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빈천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어가며 남의 북이 불리 여겨 손을 치다 나올 내 가난함을 싫다고 여겨서 손을 해친다고 내 빈천 가난함이 가시겠느냐 사라지겠느냐. 또 남의 북이 남의 재산을 내가 부러워 여겨서 손을 친다고 그 남의 재산을 손에 갖다 댄다고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되겠느냐.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운명밖에 삼겼겠는가. 다 운명이에요. 운명. 빈이 무원 가난하지만 원망 없이 살아간다. 핵심어죠. 빈이 무원을 어렵다 하지만 그렇죠. 원망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나도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가난해서 세상이 좀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고해성설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지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승용차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 집집마다 다 승용차가 있어요. 나도 있어. 나도. 내가 있을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있지 뭐. 어떤 승용차를 딱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괜히 삐딱한 감정이 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발로 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깨버렸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고쳐줘야 되는데 남발을 몰라. 남발에도 좀 알면 내가 지금 가서라도 좀 고쳐주고 싶은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원망이 많아져요. 사람이 못 살면. 내 생활이 이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서러운 뜻은 없다. 서러운 생각은 없다. 단사 표음이 바로 가난한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죠. 단사, 작은 도시락밥 한 그릇, 한 주먹의 밥.
표주박에 있는 물. 요게 바로 가난한 생활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예요. 단사표물. 그것만 돼도 족하게 여기겠다. 만족스럽다. 평생 동안 내가 품은 뜻이 온, 따뜻하고, 배부를 포자. 따뜻하고 배부름에 없어. 태평천에, 내 뜻은 어디에 있어? 태평천에 충효를 일로 삼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신붕호, 친구들과 믿음을 갖고 지내는 요 세 가지, 요거를 외다하리, 즉, 그르다고 할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외다는 그르다. 그래서 외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왼손이야, 왼손. 오른손, 왼손. 옳은 일을 하는 손, 바른 일을 하는 손. 웬일, 그른 일을 하는 손, 이렇게.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이제 세속적인 일은, 내가 삼긴 대로, 운명대로, 내 운명대로 살겠노라.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빈낙도의 정신으로 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안빈낙도가 쉽게 됩니까? 다음에 유산가. 유산가는 개화기 때, 거의 조선 말 개화기 때 출연했던 조선 말 개화기 가사를 잡가라고 그래. 잡가. 선생님, 작가가 뭐예요? 작가도 가사예요. 단지 이제 구한말에 나타났던 가사를 일컬어 잡가라고 그랬고, 주로 구한말에는 누가 가사를 많이 불렀냐면 기생들이 가사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기생들이 부르던 가사를 잡가라고 그러고, 기생들이 불렀던 12곡의 가사 잡가가 있어. 이걸 12잡가라고 그래. 이 12잡가 중에 한 두 곡조를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구한말에 기생을 했던 할머니 한 분이 생존해 계셔가지고 한 십수년 전에 TV에서 그 양반이 12작가 중에 한 두 소절을 부르는 그 영상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노래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노래는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느린 랩은 굉장히 빠르죠. 그 랩을 아주 천천히 부르면 이 가사 풍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유산가는 구한말에 그 기생들이 불렀던 가사인 12잡가 중에 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비는 물을 차고, 시작.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 져서 거지 중천에 높이 떠서 두 날에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 곳을 피운다까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물이 져서 거지 중천에, 높은 허공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훨씬 펴고, 펄펄펄 날개질하면서 백운간 하얀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 곳을 피운다. 가을이 되면 제비가 날아가고 기러기가 날아 들어오지요. 제비는 여름 철새고 기러기는 겨울 철새라서. 원사는 첩성. 여기는 지금 유산가는 봄이니까 제비가 날아 들어오고 기러기가 떠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원사는 첩첩, 시작.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하여, 기함은 층층, 장송은 낙낙, 에이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고어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기껏해 한 150년, 150년 정도밖에 안 된 노래예요,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산은 첩첩이 쌓여 있고, 태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주춤. 뭐예요? 우뚝 솟아 있다. 기한 절벽은 층층이 쌓여 있고, 장송의 큰 소나무는 낙낙 휘어져 있다. 낙낙하여 애이 구부러져, 아주 매우 많이 구부러져서 광풍, 심한 바람에 흥을 못 이겨서 우줄우줄 춤을 춘다고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때 주체는 뭐야? 낙낙장송. 소나무가 휘어져가지고 바람이 부르니까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층암, 시작.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 듯, 이골물이 주르륵 저골물이 쌀쌀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초크라저 펑커저 넌출지고 방울저 저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소부호유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층암 절벽상에 층층이 쌓인 바위의 절벽 위에 폭포가 콸콸 내려와요. 이 작품은 음성상징어가 굉장히 많이 표현돼서 뭐라고 할까요? 좀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수정염,
으로 깎은 발을 들이운 듯이 뭐가? 폭포가. 이 골짜기 물이 주르륵, 저 골짜기 물이 쌀쌀. 열의 열 골물이, 열 골짜기 물이 한데 합해져서. 천방저, 지방저, 천방지방 또는 천방지축 이런 한자어들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천방저, 지방저, 천방지방, 천방지축 즉 너무 급해서 허둥대면서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묘사하는 의태어예요. 의태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음성상징어라고 그래. 음성상징어. 소쿠라지고 용소숨치고 용수좀 치었다가 다시 또 평평해지고 펑퍼져. 그다음에 넌출지다, 치렁치렁 늘어지다. 버드나무가 넌출지다, 버드나무가 치렁치렁 여기요?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 같은 바위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과 옥과 같으니. 소부호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은둔지사예요. 이 사람들도 이때 소부호유는 소부라는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 소부가 호숫가에 살았고, 산에 기산에 살았고, 그 밑에가 영수라고 하는 강의 강, 그 강가에 산 밑에 호유가 살았어. 그때 이제 그 밑에서 호유가 퉁수를 불면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소부가 가야금을 두었대. 서로 무슨 맞춰본 것도 아니야. 그냥 재즈 연주를 한 거야 둘이서. 근데 그렇게 화음이 잘 맞았대. 그런 고사가 있어요 중국에. 소부호유가 문답하던 가야금과 이제 현악기와 다음에 피리로 응답하던 문답을 하던 기산영수 바로 소부호유가 살았던 지명이에요. 바로 여기다 여기가 신선의 세계이다. 주곡재금 시작.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여 적다종주는 일년풍이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버리나 경계 무궁조울시고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여 적다종주는 일년풍이라. 언어유희지요. 의미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법이죠. 이때 주곡재금할 때 주곡은 어떤 소리와 비슷해? 주걱. 주걱으로 퍼먹을 정도로 밥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즉 그만큼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다.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적다 정조할 적에 적다 정자가 무슨 정자? 소정자예요. 소정자. 가마소치 적을 정도로 적다. 소치 적을 정도로 쌀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일년풍 풍년을 기원하고 있는. 그래서 소치 적다고 우는 새가 있죠. 소쩍새. 소쩍다 이렇게. 그래서 소쩍새가 많이 울면 풍년이 든다는 그런 속설도 있어요. 일출 낙조. 일출은 해가 뜨는 거고 낙조는 해가 지는 거죠. 해 뭐라고 그래? 일출과 일몰. 해맞이와 해돋이와 해넘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요즘 말로 해돋이와 해넘이에 왜 생각이 안 날까? 눈앞에 보이니 펼쳐져 있으니 경계 무궁조울시고 그 아름다운 경치가 끝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자연을 묘사하는 노래. 거기다 유산가에는 바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넘어갑니다. 민요 시집살이 노래가 있죠. 시집살이 노래. 형님 온다 갑니다. 시작. 형님 온다 본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이 시집살이 민요는 대화체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시집을 안 간 사촌 동생이 시집을 간 사촌 언니가 1년에 한 번씩 추석 뒤에 추석을 세고 나면 시집에서 이제 말미를 잡아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친정집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저기 나와 정학교 선생이 썼던 농가월령가 8월령에 나와요. 그 용어가 뭐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한 2, 3분 지나면 생각나죠. 나는 이 시냅스가 붙었다 떨어졌다 요즘에 그러나 봐. 그때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돈댁 드시라고 뭘 싸줘? 개고기. 개고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돈한테 보내는 음식은 굉장히 귀한 음식을 보내죠. 그죠? 그때 귀한 음식이 조선시대 때 조선후기에는 개고기가 귀했나 봐. 아무튼 간에 지금도 귀한 고기는 귀한 고기지.
예, 그래서 이제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겠어요? 욕만 나오지, 그지? 자,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시집살이라고 돌아온, 형님 얘기요. 자, 이에이의 시작. 이에이의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라고, 고추, 당추. 당추는, 이게 또 고추예요. 근데 왜 고추 중에 조금 달달한 고추가 있죠. 파프리카? 뭐 그 정도 되나? 요즘도 왜 좀 달짝지근한 고추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추도 고추는 고추인데 고추 중에 좀 달짝지근한 고추를 당추라고 한대요. 같은 고추야. 그러니까 고추가 맵다고 하지만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고. 예, 고추 맛에 시집살이를 비유하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죠. 다음에 둥글둥글 시작.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더 어렵더라. 예, 둥글둥글 수박같이 생긴 식기 그릇. 옛날에는 그릇이 진짜 동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랬어요. 밑바닥이 좀 좁았어. 그리고 여기다가 밥을 고봉으로 퍼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톡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거를 도리소반, 도리 둥글다는 뜻이에요. 도리도리, 둥글게 이런 뜻이요. 도리도리는 둥글다라는 뜻의 의태어예요. 도리소반 그러면 둥근상. 이 둥근상은 도대체 어느 쪽이 상전에 앉아야 되는 쪽인지를 몰라. 그죠? 아버님을 어디다 놔야 되지? 어머님 밖으로 어디다 놔야 되지? 한 상 차려가지고 이제 여자 혼자 그걸 들고 부엌에서부터 안방으로 갈 때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이 밥그릇이 나징구려 여기서. 큰일 나죠,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고, 도리도리 소반, 수저놓기. 도대체 수저를 어디다 놔야 돼? 사각형이면 넓은 쪽을 아버지, 그 맞은편을 어머니 이렇게 어른 순서대로 놓잖아, 이렇게. 쉬운데, 이 동그란 건 이게 각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어. 다음에 오리 시작. 오리물을 기르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아홉 소채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어머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예. 오리면 2kg야. 왕복 4kg. 십리. 예. 오리에서 물을 기르다가 십리. 예. 또 십리를 걸어가서 왕복 8kg. 방아를 찧어. 매일매일.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방아를 찧어서 밥을 해먹으니 이 밥맛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막 그 방아찐 껍데기 벗긴 쌀 맛있어요, 그게. 정말.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고기를 못 먹었어. 반찬도 별로 없었고, 그냥 김치 풀떼기 먹으면서 밥을 무지하게 먹었어. 그 밥을 막 무지하게 먹은 이유가 뭐야? 이 밥을요,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 어른들은 식은 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식은 밥 드세요. 왜 그러냐면 쌀이 이제 쌀알이 이제 열을 받잖아. 그럼 쌀 알에도 뭐가 있어? 지방 성분이 많아, 얘가. 그래서 얘가 열을 받으면, 처음에 딱 밥을 해가지고 열을 받으면 이 지방이 여기 함유가 돼 있어. 쌀 껍데기 안에. 그러다 이제 식잖아. 그럼 이 지방이 서서히 사라진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안 좋다 그러는데, 탄수화물 중에 최고 좋은 탄수화물이 쌀이야. 이 세상에서 쌀보다 더 좋은 탄수화물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왜 밀가루 처먹었을까? 쌀이 안 나와. 거기가 추워가지고. 아마 서양도 서양도 유럽도 스페인하고 이태리는 쌀 먹어요. 쌀 재배가 돼요,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쌀이 나왔기 때문에 쌀을 먹었던 거지. 그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쌀을 어떻게? 식은 밥을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면 조금 지방기가 좀 덜 들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뜨거운 밥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걸 먹어야 지방이 흡수가 되거든. 그래야 그나마도 지방을 흡수할 수 있는 지방 어떤 그 원천이 생기잖아. 그죠? 고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지방을 어디서든 다 흡수를 하잖아. 근데 쌀까지 지방을 흡수하게 되면 그죠? 다이나마이트가 되죠. 그때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별걸 다 알려줘. 그죠? 자, 다음에 9소채 불을 떼고 12방의 자리 이불을 다 개야 돼. 미쳤나봐. 그죠? 지 이불은 지가 개우면 되지. 왜 며느리를 시켜, 이렇게. 다음에, 외나무 다리가 건너기 어렵지만, 시아버지 같이 어렵겠느냐. 제일 어렵지요, 며느리한테는. 나뭇잎이 푸르대야. 이 끝에 푸른색은 공포의 색깔. 무서움의 색깔이야, 이거는.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겠느냐, 더 무섭겠느냐. 무섭지요, 시어머니. 하여튼,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지, 그지?
시아버니 시작. 시어머니 호랑새여 시어머니 꾸중새여 동새 하나 있는 한림새여 신우 하나 뾰족새여 시아집이 뾰중새니 남편 하나 미련새여 자식 하나 운우새여 나 하나만 썩는 슬새 이렇게 세 자를 붙여가지고 비유를 참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호랑이같이 무섭고 시어머니는 맨날 꾸중만 하고 동서 하나 있는 건 한림새 고자질만 하고 자빠졌고 다음에 신우 하나 있는 건 뾰족새 송곳처럼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 다음에 시아집이 시아주버니는 뾰중새 잘 삐져 이 남자가. 그리고 남편 하는 미련 곰퉁아리야 이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야 이것도. 다음에 자식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맨날 울기만 하고 자빠졌고 나 하나만 썩어가. 이렇게 해석해 재미가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집 식구들을 이렇게 비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시집 식구들에게 어떤 원한이나 분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지금 여자들도 결혼한 주부들도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내가 이 주부들 이렇게 옆에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나도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는데 등 뒤에서 여자들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의식치 않아도 들어보면요 80%가 시집 욕하는 거예요. 지 남편 욕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여자분들이 진짜 뭐 제사 때 가가지고 제사 음식 안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 할 거 하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을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남자들도 그래. 술집에 가면 이렇게 셋이 친구인데 내가 없고 둘이 이제 술을 마셔. 둘이서 얘기를 해. 재훈이 그 새끼 그거 한참 욕을 해요. 둘이서 한참 씹다가 한국 사람들은 착해. 끝까지 안 씹어. 왜? 이놈이 나한테 와서 야 얘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더라. 얘가 나한테 와서 얘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화내가지고 앞에서 한 얘기는 기억을 잘 못해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근데 말이야 그래도 재훈이가 이런 면은 조금 있잖아. 좋은 면이.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살짝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눈치를 채고 맞아. 걔가 이런 거는 또 잘해. 하고 마무리가 돼. 그러면 씹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 풀어놓고 지들은 씹은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시집 얘기, 여자들이 말하는 남편 얘기, 시집 얘기도 막 한참 욕을 하다가 끝에 가면은 좋은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와. 그래서 자기가 욕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말조차를 안 해. 딱 노리고 있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워요. 실은. 자, 다음에 귀먹어 시작. 귀먹어서 3년이요, 눈오도 3년이요, 말 못해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이게 시집살이를 상징하는 말이죠. 예. 백꽃 같던 시작. 백꽃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섬당 같던 요네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꽃 같던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참 재미있죠, 그죠? 표현이 재미있지만 좀 서글픔도 좀 있어. 백꽃같이 하얗게 뽀얗던 얼굴이 뭐가 됐어? 호박꽃이. 호박꽃도 이뻐요. 그러면 못생긴 얼굴 꼭 호박꽃에 비유를 한대? 또 호박이 또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그죠? 3단같이 찰랑찰랑하던 내 머리가 비사리춤. 그 밑에 설명이 있어. 비사리춤. 그러니까 노끈처럼 뻣뻣해졌어. 이게 머리를 빗어도 저희 옛날 시집 오기 전에는 아가씨 때는 저 빗이 착착 잘 나갔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안 나가 지금. 은정 씨 느끼고 있죠? 다음에 백옥 같은 이 내 손이 빨래하고 설거지하느라고 오리발처럼 다 투박하고 갈라졌어. 이게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열쇠무명 시작. 열쇠무명 밥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퍽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예.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합니다. 울었던가 시작. 울었던가 말았던가 백엔머리 소 이겼네. 얼마나 울었으면 백엔머리에 소가 생겨. 소. 아까 소가 뭔지 알려줬죠? 조그마한 연못이 생겨. 눈물을 하도 그러니까 하루를 끝내고 이제 베개 딱 누우면 베개 베고 딱 누우면 그때부터 눈물이 슬슬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와. 친정 엄마도 보고 싶고 그냥 눈물이 나와. 내가 친정에 살 적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생긴 게 베개 구멍이 뚫려가지고 연못이 생겨서 내 눈물 때문에. 다음에 울었던가 시작. 울었던가 말 아니 그것도 소이라고 거의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 나 졸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때 그나마도 하루의 피로를 뭘로 자식들한테 푼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거 보면 이 십살이 노래 민요에는 우리 여인들의 어떤 그런 흉축하고 원한 맺힌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잠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시 언해는 각자 하세요.
왜? 최근에 아예 안 보여, 이제. 이게. 다음번에는 이거 뺄 것 같아, 교재에서. 근데 이 두시연에는 뭐냐면, 두보의 시. 중국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들, 한시를 썼던 중국 시인들이 바로 이태백과 두보예요. 이태백은 귀족적인 시를 썼어, 귀족적인 시. 두보는 평민적인 시를 썼고. 생활도 이태백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활을 해서 이태백은 바로 그 유명한 양귀비의 사촌 오빠야. 당나라 마지막 황제인 현종이 시를 잘 쓰는 여자를 좋아해. 이제 양귀비, 원래 부인이 죽었지요, 현종도. 의자왕처럼. 근데 그 부인이 워낙 시를 잘 썼어, 중전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인을 찾는데, 양귀비가 시를 곧잘 써. 양귀비가 이쁜 얼굴이 아니래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 중기를 흔들었던 우산 모자 쓰고 다녔던 어우동. 그이도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었대잖아. 그런데 남자 마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로잡았대. 그러니까 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로 맞춰주는 거야. 이 여자는요, 남자도 그래. 뭐 생긴 거 보고 살아요?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나한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야. 사랑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다고 성경에 써 있어, 또. 성경에까지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와이프한테 또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사랑이 잘. 그게 바로 양귀비가 시를 곧잘 쓰니까 그걸 본 현종이 양귀비를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양귀비가 한계가 있어, 실력이. 야, 이거 큰일 났어. 한 3일만 더 쓰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가만 생각하니까 지 사촌 오빠가 있거든. 시를 기가 막히게 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야, 이태백이를 불렀어. 오빠, 나 시 좀 써줘. 야, 나 시를 쓰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 뭐, 술, 여자, 호수, 달. 나 이거 있어야 돼. 그래, 오빠, 내 옆에다가 궁궐 하나 줘줄게. 연못도 파주고, 거기에 달빛 비치게 해주고, 거기에 여자도 불러줄게. 술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태백이가 양귀비가 하사한 그 궁궐에서, 그 인공 연못에서 배 띄워놓고 날 밤마다 술 마셔가면서 시를 써가지고 양귀비를 준 거야. 양귀비는 그걸 자기가 쓴 것처럼 하고 현종한테 주고, 현종은 그거 보고 양귀비 이쁘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보는 17살에 당나라 말기에 군에 입대해가지고 40 몇 세까지 군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평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평민들은, 조선시대 때 평민들은 이태백의 시는 안 봐. 정서에 안 맞아. 주로 정철 같은 놈이 이태백의 시를 좋아해. 양반들이. 그런데 평민들은 두보의 시를 읽으면 뭔가 느껴져. 공감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인가? 세종대왕일 거예요. 두보의 시를 언문으로 번역을 해라. 우리 평민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평민들도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게 시를 읽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 두시언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전에는 이 시에서 그 문법 문제, 고전 문법 문제도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나 보세요. 요즘엔 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안 보여요, 이 작품이 전혀. 다음에 한시로 합니다, 한시. 최근에 한시도 좀 빠지기 시작을 했지요. 문제를 보면은, 한시는, 여기 한시는 누가 지은 한시? 우리 조상이 지은 한시, 우리 조상. 우리 조상이 지은 한시. 예, 송인, 사람을 보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쓴 시야, 이게 지금. 고려말에 정지상이라고 하는 문이 쓴 작품입니다. 윗줄에는 그 송인, 원시가 있어요. 원시, 한자로, 한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로 되어 있죠. 7글자에 4줄이죠. 칠원절구에 속하는 시인데, 칠원절구가 뭐고 칠원율시가 뭔지 몰라도 돼. 요즘에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아무튼 간에 7글자로 되어 있는 시인데, 4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한글로 이제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한시는 번역을 해놓고 보면은 별 감흥이 안 느껴져. 왜? 중국어로 쓴 시라서 그래. 자, 비계인 긴뚝에 풀빛이 진한데. 한시의 구성 방법 뭐요? 선경후정. 선경후정.
경, 후, 정. 앞에 쪽에는 경치를 묘사하고 뒤쪽에 가서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나타난다. 주로 이제 4줄짜리가 있고 8줄짜리가 있고 그래요. 한시는. 그래서 4줄짜리는 한 줄 한 줄이 기승전결, 8줄짜리는 2줄씩 기승전결이야. 그때 기승까지가 선경에 해당해 보통. 그리고 전결이 후정에 해당해. 그래서 비계인 긴뚝에 풀빛이 지난데 하고 경치부터 묘사를 하죠. 이렇게. 비가 개군하니까, 봄비가 개군하니까 풀빛이 더욱더 생생해 아름다워 이런 뜻이에요. 남포에 님을 보내니 노래가라 구슬퍼라. 예, 구슬퍼라. 드디어 정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남포로 님을 떠나보냈어. 자연은 아름다운데 나는 슬퍼. 그래서 자연사, 자연의 일과 인간사가 대조되고 있죠. 다음에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여기가 도치법이야. 실은 원래 전과 결이 뒤집혀져 있어야 돼. 한번 읽어봐봐.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뒤집어놨지요. 도치법을 써가지고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별의 눈물.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해마다 이별의 슬픈 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됐어? 대동강물. 정철보다 더하네. 대동강물이 됐어. 그 물이 언제 마를지 몰라. 계속 내가 울으니까 이만큼 슬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어는 이별의 눈물. 그래서 여기 전과 결 이 부분에 뒤쪽에서 주로 쓰인 수사법은 도치법, 서리법, 다음에 대동강물은 눈물이 모여진 거지. 비유법까지 쓰이고 있죠. 비유법까지. 은유법까지. 그리고 과장법가 또 쓰이고 있죠. 과장법. 뻥. 정철보다 더한 뻥. 넘어갑니다. 부병루. 작가는 이색. 부병루는 누각의 이름이에요. 누각의 이름. 이색은 고려 말 충신 사문 중에 한 사람이죠. 야은 길제. 다음에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이렇게. 그래서 이 목은 이색이 스승이고 야은 길제와 다음에 포은 정몽주가 제자. 다음에 정도전도 이색의 제자. 근데 이색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자가 되는 거지. 정도전은.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났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몇 줄이에요? 8줄짜리죠? 그래서 4줄짜리를 절구라고 그러고 한시는 8줄짜리를 율시라고 그래. 그래서 한 행이 5글자, 한자 5글자로 4줄짜리면 오원절구 따라해. 오원절구. 한 줄이 5글자짜리 한자로 돼 있고 8줄로 돼 있으면 오원율시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 오원율시. 다음에 한 줄이 7글자로 돼 있고 4줄로 돼 있으면 칠원절구. 시작. 예, 7글자 8줄로 돼 있으면 7월율시라고 불러. 시작. 이게 뭐 알고나 계세요. 그런 게 있다고.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대요. 시적 상황이 설정되죠. 텅빈 부병루에 올라서 보니까 텅 빈 성에 조각달만 떠 있대요. 왜 성이 텅 벼 있을까? 이미 고려는 망하고 모든 인재들이 어디로 다 가버려서 한양으로 가버렸어. 서울로.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천년 구름 아래 바위가 늙어가 바위만이 바로 역사야. 바위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본 거야. 천년 동안. 이때 천년은 바로 고려의 역사를 고려 천년 아닌데? 항상 고려는 고구려까지 포함해서. 고구려 500년, 고려 500년, 천년. 그래서 텅 빈 성에 조각달 떠 있고 이게 텅 빈 성은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소재죠.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어간다. 기린만은 바로 고구려를 창시한 건국한 동명성왕의 애마야, 애마. 그래서 기린만은 떠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으니 즉 주몽, 동명성제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동명성제만 돌아온다면 우리 고려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나타나죠. 천손, 바로 동명성왕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우리 고려를 구해줄 사람이 과연 있는가?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휘파람 대체적으로 이것도 인생 무상을 뜻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죠.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르는데 도대체 우리 이 고려는 어쩌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집어넣어서 지금 시적 화자의 슬픈 마음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탐액행. 아쉬우니까 1시까지 끝내놓고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2시 원에도 합시다. 아쉬우니까. 혹시 또 알아? 2시 원에 또 나올지. 자, 타맥행. 타는 칠 타자. 흔히 야구에서 타자 그러죠. 그때 타자예요, 이게. 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주의 맥자, 보리맥자. 숭맥불변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콩과 보리를 분간을 못하는 병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숭맥이 뭐가 됐어 지금? 쑥맥이라고 쓰죠. 쑥맥. 자, 탐액행 보리타작 하는 노래. 보리타작에 탐액행은 보리타작. 새로 걸은 시작.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녹기가 한자로 새. 밥 먹자 돌기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아래 번쩍이네까지가 기. 요거는 한시가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한시를 약간 변형되게. 작가는 다산 정약용 선생. 다산 선생은 정말 인류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200권이 넘는, 생애에 걸쳐서 20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람은 전 세계에 이 다산밖에 없어. 또 한 가지. 그 뭐 200권 책을 쓴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200권을 책을 썼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하여튼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야. 다 그게 다. 정치면 정치대로 정치, 목민심서, 흠흥신서, 경세유표, 경제 뭐 해가지고 심지어 수원 화성의 설계도까지 그리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그 거중기를 설계했던 분이 바로 이 다산 정약 건축가예요. 또 이 양반은 못한 게 없는 양반. 이 양반이 나는 참 조금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아니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양반이 28년간인가 유배 생활했는데 이 28년간의 유배 생활이 없었으면 아마 다산 정약용이란 천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유배 생활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돌거든. 그래서 앉아서 책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벼슬길에 있었다면 책 쓸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지. 다산이 지하에서 들으면 나 나쁜 놈이라고 할까? 근데 어째? 그러니까 그 양반이 유명해졌죠. 다산 정약용의 형님, 정약전 선생이라고 있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서학, 즉 천주교를 믿었다 해가지고 이제 집안이 몰살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정약전 선생 그때 돌아가셨는데 정약전 선생이 쓴 유명한 책이 또 한 권 있죠. 국사 시간이 안 나오나? 우리나라 남해안, 신안도, 목포에서 신안도 이쪽 해가지고 다도해까지 요 주변에 나오는 물고기나 해산물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죠. 자산어보. 아닌가? 반응이 썰렁하지? 맞잖아요. 자산어보. 이게 정씨 집안이 쓴 책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3학년 국사 시험 문제 찾아봐. 그 자산어보 누가 썼나? 맞지요? 정약전. 나이가 틀렸는 줄 알았어. 정약전이 쓴 무슨 물고기에 관한 책,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4글자라, 책 이름이.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답을 뭐라고 썼냐? 월간 낚시. 4글자잖아, 4글자.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월간 낚시라고 썼니? 우리 아버지가요, 그 남해안에 매주 바다 낚시하러 가는데요, 맨날 그 책만 봐요. 그 책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래. 참 꼬맹이들이 하는 거는 참 재밌어요. 여기 새로 고는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막걸리야. 술도 좋은 술도 아니에요. 큰 사발의 보리밥. 밥도 그냥 보리밥이야. 아주 서민적인 거죠. 높기가 한자로 새. 밥 먹고 나서 돌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누구? 일하는 농민들이. 검게 탄 두 어깨가 건강한 모습이죠.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 햇볕 아래 번쩍이네 해서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먼저 첫 번째 묘사합니다. 이게 뭐요? 선경, 경치. 옹해야 시작.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라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는 이 지붕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까지가 승.
그래서 옹해야 옹해야 하면서 소리 내면서 발 맞추어서 보리타작을 해. 도리깨로 땅땅 두들겨. 여러분들 보리타작 안 해봤죠? 나도 해보진 않았지만 하는데 옆에 있어는 봤어. 어렸을 때. 보리타작을 하면 이 보리 껍데기가 이제 벗겨져가지고 날려요. 근데 이 보리 껍데기가 굉장히 뻣뻣해. 산에 갔다 오면 왜 옷에 묻는 도깨비풀 같은 거 있죠. 그것처럼. 그게 피부에 닿으면 되게 아파요. 이게 보리 껍데기가 피부에 닿잖아. 거의 피부를 다 쓸어버려. 그래서 어린애들은 보리타작 할 적에 옆에 못 있게 피부 다친다고. 그 보리타작을 도리끼 잡고 마당에 나서니 여기 옹해야 소리 내면 여기 삽시간에 보리나랄이 온 마당에 가득하니 보리타작이 삽시간에 끝나버렸어.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이렇게 농민들은 건강한 삶의 노래를 부르고 산다.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만 보인다.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해치워.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통 풍속인 그 뭡니까? 품앗이, 두레 뭐 이런 풍속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풍경을 또 그리고 있죠. 여기까지가 선경이야. 여기까지가. 다음에 극이색 시작. 극이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까지가 전. 기승전의 전. 여기서부터 이제 후정이 나와요. 후정. 그 기색, 그런 농부들의 그 흥취 있는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가 짝이 없어. 세상에 걱정이 없어. 세상에 아무런 갈등도 없어. 갑자기 생각났다. 어제 문제풀이반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그 해마다 이맘때 되면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수 신문이란 그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다가 그 한자성어 한 개씩을 정해가지고 그 해를 대표하는 한자성어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요번에 발표된 한자성어 어제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 올라와 그 이듬해.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알아두세요. 공명 지조. 글씨 좋다. 참 공치사로 더럽게 잘해, 그지? 공명이조. 즉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한자대로 해석을 하면 이 한자성어는 불교 경전에 나온대요. 불교. 그 인도 불교 경전에 나오는 한자성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새가 있대. 저 인도의 전설에. 이 새 중에 한쪽 머리는 밤에만 눈 뜨고 다녀. 밤에 이제 눈 뜨고 다니는 한쪽 머리는 낮에만 다녀. 그러니까 서로 교대를 하는 거야. 교대 근무를. 근데 서로 이 두 머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 이쪽이 눈을 감기 시작하면 이쪽은 눈 뜨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질투를 하는 거야. 나도 밤에 좀 눈 뜨고 싶은데. 맨날 낮에만 다니니까 눈이 식어워. 나도 좀 낮에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중에 이제 밤새가 생각을 한 거야. 저 새끼를 죽이면 되겠구나. 저 새끼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야, 나세한테, 이제 나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잠자면서 이제 잠꼬대로 알려줬어. 저 어디께쯤 가면 아름다운 빨간 꽃이 있는데 그 꽃의 꿀이 너무너무 맛있대더라. 근데 그게 독이야. 그 나세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가보니까 있거든. 아름다운 꽃이. 거기 보니까 꿀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진짜 맛있게 생겨서 그거 빨아먹다가 죽었대. 둘 다 죽죠. 그죠? 몸은 하나니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다요. 지금 둘로 쪼개져가지고. 이게 정치인들의 잘못인지 뭐 우리 국민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최근 6개월을 보면요. 양쪽으로 서로 찢어져가지고 뭐 조국이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맨날 이게 지금 합해질래야 화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 이런 갈등이 농민들한테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 시에서. 이렇게 화평한 게 바로 노동이야, 노동. 그래서 나는 우리 국회에 계신 그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제발 좀 보리타작하는 노동 좀 시켰으면 좋겠어. 노동의 즐거움을 좀 맛보면 좀 철들지 않을까, 이것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의 노예가. 이때 마음은 이성을 의미하고 몸은 본능 또는 욕구, 욕망을 의미하죠. 저 서울에서 지금 벼슬을 다투고 있는 놈들은 바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놈들이야.
근데 우리 농민들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음이 몸으로부터 해방돼 있어. 자유로워.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노동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다음에 낙원이 시작.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그렇지요. 예, 벼슬길에 무엇하러 헤매고 있겠는가. 그래서 관직에 몸담은 자신에 대해서 또는 관직에 몸담고 있는 양반계층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품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은 양반이지만 이 유배 생활도 급이 있어요. 어떤 유배 생활도 있냐면 종을 데리고 가서 종이 밥을 해줘. 자기는 앉아서 책만 읽으면서 해주는 밥만 먹고 앉았으면 돼. 그런 유배 생활이 있는가 하면 정약용 선생이 한 유배 생활은 본인이 농사를 져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유배 생활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일을 뭐 배우고 싶죠. 잘 알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농사일을 배운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농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서민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을 오히려 되게 풍자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작품도 역시 탐진초녀도 정약용의 그런 작품이야. 자, 네 줄짜리니까 절구네, 절구. 그죠? 원시는 한시는 안 봐도 돼요. 새로 짜낸 시작.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줄 돈이라도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예. 요것도 지금 전과 결이 도치가 돼 있어. 새로 짜낸 무명이 누가 짜? 농민들이 짜죠, 무명을. 무명은 주로 누가 입는 천? 서민들이 입는 천, 서민들. 무명이 눈결같이 참 탐스럽게 잘 짜놨어, 무명을. 그런데 이방줄 돈이라고 이방한테 짱을 해야 된다고 누가? 이방 밑에 있는 황두라는 놈이, 황두는 아주 낮은 계층, 이방보다 더 낮은 지방의 관리야, 관리. 지금으로 본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구급공무원.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구급공무원. 한 10급 공무원, 그래. 10급이 사라졌죠. 이제 다 9급으로 됐죠. 이 최말단의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방한테 줘야 된다고 그걸 싹 뺏어가고 가요. 바로 여기서 가렴주구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어떻게? 3월 중순에 세곡선이 뭐예요? 세금으로 임금님한테 바치는 곡식을 싣고 가는 배를 세곡선이라고 그래. 대천바다 한가운데 하는 시조가 있었죠? 그때 있던 그 배도 세곡선이야. 일천석 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예, 그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 처리되면 더욱더 관리들은 혹독해져요, 백성들한테. 누전세금, 밀린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과 결을 이렇게 도치시키는 결에 뭔가 문제가, 거기에 핵심어가 있어. 뭐요? 세곡선. 이 세곡선이라는 한 단어가 바로 이 가렴주구의 상징적인 그런 소재지. 자, 앞으로 가셔서 시간이 많이 남네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내는 것도 좀 그렇지. 2시 연해 봅시다. 갑자기 눈이 또 조금 돌아갈 거예요. 15세기 국어가 나와서.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15세기 국어 읽을만 하죠? 많이 읽어봐가지고.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말간 가람 한 곱에 마자랄 아나요, 아나. 소리 나는 대로 아나 흐르나니. 시작. 다시 말간 시작. 말간 가람 한 곱에 마자랄 아나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유심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닌 집 위에 접이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닌 물 가운데 갈멸이도다. 늙은 겨집은 조예를 그려 장기판을 맹간원을 저문 아단한 바나를 두드려 고기낙갈 낙살 맹간하다. 한 병에 엎고져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저그만 몸이 이 밖이 다시 무숙을 구하리오 천천히 읽자더니. 내가 빨리 읽은 거 아니야? 여기서 누군가가 굉장히 빨리 갔어. 나 쫓아갔어, 나 지금. 자, 15세기 국어로 돼 있죠. 아까 얘기했죠. 15세기 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시는 부부가 제대를 하고 이제 40 몇 년 살고 44살까지 살고 저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 그 오랜 군대 생활 동안에 그것도 군대도 장교로 근무한 게 아니 사병으로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겼어. 옛날 당나라 때면 언제요? 이때가 신라 말기야. 그러니까 저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요때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당나라가 망하죠. 그때쯤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40살이면 완전히 노인네지 노인네. 그 병이 났어. 그 집에서 이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와서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맑은 가람은 강의 고유어죠. 가람.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르니 우리나라에도 강물이 마을을 안고 흘러서 유명해진 마을 동네가 있죠. 안동 하회마을. 하 강하자, 회 돌회자.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강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동네가 형성돼. 그래서 하회 마을이에요. 강하자 강이 한 바퀴 돌아서 나간다 해서 하회 마을. 이거를 저 명박이가 이렇게 강을 내려고 했잖아. 하회 마을 주민들한테 뒤지겨도 터졌잖아. 저렇게 있어야 퇴적이 돼가지고 모래도 쌓이고 강물도 더 훨씬 더 맑아져요. 실은. 긴 여름날에 여름은 여름, 지금의 계절 여름. 여름은 15세기 국어의 여름은 열매. 소리 나는 대로 여름 써봐. 여름. 여름 소리 나는 대로 여름. 은 지금의 열매. 여름은 계절 여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긴 여름에 강촌, 강마을에 일마다 하는 일마다 유심하다, 한가하다 이런 뜻이야. 한가하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지 멋대로 갔다가 지 멋대로 오는 것은 집 우위를 날아다니는 제비의 제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제비처럼 저렇게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때 제비는 선망의 대상이죠. 늙은 계집은, 이때 계집은 부인을 말해요. 부인. 옛날에는 여자를 좀 계집이라고 불러. 지금은 이제 계집이 좀 낮춤말이 됐지만은 늙은 부인은 종이. 지금의 종이에다가 뭐를 그려? 장기판을 그려서 맹갈다 만들거늘. 여러분들 훈민정음 서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때 장기판은 뭘 상징할까?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그 장기판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이야?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죠. 다음에 젊은 어린 아들은 15세기 때 젊다는 어리다는 뜻이야. 나이가 어리다.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를 낚시를 만들다. 할 적에 이 낚시도 뭘 의미해? 살생을 의미해. 살생. 이렇게 인간들은 뭔가를 죽고 하는 전쟁을 자꾸 좋아해. 이렇게 살벌해. 인간 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늙은 계집은 같이 나이 먹어가는 부인이 종이에다 장기판을 만들어가지고 장기 두고 다음에 젊은 아들은 낚시질하러 가고 뭔가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 그쵸? 겉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한가로운 강호 한정의 그런 분위기인데 실은 이 안에 뭐가 있어? 인간들이 꾸며내고 있는 그런 살벌한 전쟁의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가 실은 같이 묻어 있어요. 한 병에, 큰 병에, 내가 큰 병에 걸렸어. 큰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반은 의존명사입니다. 오직 약밖에 없어. 그렇죠. 병 걸린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약이죠. 저금한 몸이, 조금해진 몸이, 나이 먹으면 쪼그라들잖아. 작아져요. 그래서 저금한 몸이, 즉 나이 먹어서 쪼그라든 몸이 이 밖에, 약 밖에 또 무엇을 구하겠는가. 약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안분지족, 낙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분지족의 정서가 나타나긴 해요.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평민들이 삶이야 이게. 뭐 아플 때 약 정도만 있으면 돼. 뭐 그렇게 호화호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국민들은. 다음에 나작품, 절구니까 몇 줄? 4줄짜리. 가람이 시작. 가람이 파라니 새 더욱 해요. 매이 퍼러하니 곧빛이 불붙는 덧도다. 올봄이 본덴 또 지나가나니 어느 날이 이 돌아갈 해요. 이 작품은 군대 생활 중에 쓴 작품이에요. 군대 생활 중에. 그러니까 강촌보다는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죠.
가람이, 예, 아까 나왔죠. 가람, 강. 강이 푸르니, 푸른 강 위에 떠다니는 새가 더욱더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색채의 대조가 나타나죠. 대조, 대비. 흰색과 다음에 강의 푸른색과 새의 흰색이 대비가 나타나요. 이렇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자연이 이렇게 평화로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합니다. 매희 퍼러니 산빛이 푸르니 꽃빛이 불 붙는 것 같이 아름다워. 이렇게 가지고, 예, 여러분들 그 진달래꽃 한참 펴 있는 저 강화도에 무슨 산이야? 그 산이 사람 그 산 이름이 생각. 거기 가면 진달래꽃 필 때 보면 진짜 막 불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뭐요? 선경, 자연의 아름다움. 근데 문제는 뭐요? 나는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 올봄이 본된 올봄을 보고 있는데 또 지나가니. 봄을 보자마자 봄을 딱 보는데 봄이 또 지나가 버려. 후딱 지나가서 봄이. 어느 날이 이 몸이 돌아갈 날인가? 돌아갈 해인가? 내가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있어. 집에 좀 가고 싶어, 제대해서. 그래서 떠나온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시죠. 다음, 나라의 시작. 나라의 파망하니 맥화 가람뿐 있고 차단 봄에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여의어 쉼을 쓰로니 새마자말 놀래노라. 홍회의 석달을 이어시니 집의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 센 머리를 긁으니 또 더르니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중국말 같기도 하고 한국말 같기도 하고. 한국말이에요. 나라 히읗 종성체은요. 나라가 파망하니 깨져서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맥화 히읗 종성체은이에요. 이것도. 여기 보세요. 히읗 종성체은 플러스 과 하면 어떻게 돼? 축약돼서 맥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맥화. 그래서 조선시대, 즉 중세 국어의 표기 원칙은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산과 강만 이어진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나라 현재 망한 우리나라는 안 이어져. 망했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산줄기와 강줄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이렇게 인간사와 자연사를 또 대조합니다. 잣은 성의 순수 우리말. 무슨 성? 상당산성 할 때 성. 그 성의 우리말이 잣이야, 잣. 난 그럼 오늘 성을 몇 개 먹었어. 잣을 한 몇 개 먹었지. 자, 자단, 성 안에 봄이 왔어. 봄에 풀과 나무가 깊했도다. 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 안을 이미 나라가 망해서 성 안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가지고 성 안에서 사람이 살질 않아.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잡초가 무성해졌다. 돌보지 않으니까. 시절을, 이런 나라가 망하는 시절을 감탄하니 슬퍼하니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꽃이 눈물을 뿌리게, 즉 꽃잎처럼 눈물이 떨어진다. 꽃잎이 떨어지듯이,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듯이 눈물이 떨어진다. 그때 눈물은 꽃과 비슷한 색깔인 피눈물이 되겠지요. 이때 꽃은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래서 여의었음을 이별하다, 여의다, 이별하다. 이때 여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부모님을 여의었다 할 적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쓰이고, 다음에 자녀들을 여의었다 할 적엔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했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여의다는 이별하다는 뜻.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뜻은 이별하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뭐와 이별을 했어?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와 이별을 했어. 나라와 이별했음을 슬퍼하니 새 맞아말. 새가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 새가 툭 하고 날아가요. 놀래가지고 새가 놀래서 날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놀래. 새 때문에 내 마음이 뭐요? 놀라게 하는 거야. 날아가는 새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소심해졌어, 지금.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즉 봉화불이 석 달 동안 이어져 피어올라. 이 얘기는 뭐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벳 음서는 집으로부터 오는 음서 편지는 만금이 사도다. 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다. 그만큼 귀하다. 이 전장으로 오는 집에서부터 오는 편지, 여친한테 오는 편지 얼마나 귀할까요? 머리가 샜다, 하얗게 됐다. 전장에서 늙었다는 얘기죠. 샌 머리를 긁으니 또 짧으니 머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길어져 짧아져요. 끊겨요. 이게 중간중간 끊겨. 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걸 못 느끼는데 이게 빠진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요, 방에서 보면 끊긴 머리들이 밑에 놔둔 게 있어.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짧아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발을 더 자주 할까? 내가 이발을 더 자주 할까? 여러분들 더 자주 하겠죠. 건강하니까 머리도 잘 자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아버지 뻘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발도 자주 못해. 편해. 그래서 또 짧아지니 머리가 또 짧아지니 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머리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그렇죠. 쇠로 만든 비녀도 딱 꽂으면 딱 쓰는데 머리가 이게 이제 머리도 별로 없고 힘도 빠지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녀를 꽂으면 푸석 주저앉아. 비녀의 무게를 다 이기지 못할 것 같다고 늙음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지.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